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11강 발해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발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발해의 성립부터 멸망까지 모두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두 분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0페이지 그리고 64에서 65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교과서 보면서 함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발해의 성립부터 발전 그리고 멸망까지 모두 다뤄볼 거고요. 발해의 통치체제의 특징을 모두 알아보고 발해의 유물을 통해서 발해의 특징으로서 이 발해는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문화랑 어떤 말갈족의 문화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성립을 보면 발해는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대조영은 말갈족 출신의 고구려인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이기는 한데 또 엄밀히 말하면 아주 전통 고구려인은 아닌 그런 좀 독특한 인물이죠. 자, 이 당시 고구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이야기했듯이 멸망했었죠. 그 뒤에 많은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땅에서 살지 못하고 요서의 영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맨 서쪽에 있는 요하 넘어서의 땅이 요서 지방입니다.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지역에 살던 부족 중에 하나인 거란족의 이진충이 당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때 고구려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도주하게 됩니다. 이 도주하는 사람들을 이끌었던 게 바로 대조영이고요. 대조영은 이 당나라 군대가 이러면 이제 쫓아오겠죠. 이들을 천문령에서 무찌르고 천문령 너머에 있는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국가 이름은 진국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당나라에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지어줘서 그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발해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말갈족 출신 고구려인인 대조영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만들어질 때부터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국적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발해는 고구려인가? 그래서 고구려라면 이제 한국에 속하겠죠. 왜냐면 고구려는 한국 계열의 나라니까, 대한민국 계열의 국가니까. 아니면 말갈인가? 말갈은 이후에 만주족이 되는데요. 만주족은 이후에 중국에 흡수되기 때문에 말갈의 역사라고 보면 또 중국에서도 할 말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두고 일명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이 이 발해에 대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발해는 그렇지 않다, 고구려다라고 하면서 서로 역사적인 분쟁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발해는 한국 고구려다라는 관점에서 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설이기는 합니다. 이 고구려설이. 그러나 또 나름 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논리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은 여기에서 고구려도 말갈도 아닌 발해라는 이 나라의 좀 특징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발해는 독특하게도 말갈족과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발해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는 국가.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은 통일신라는 발해를 북국이라고 불렀고 발해는 통일신라를 남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런 두 국가가 공존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옛날엔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국 시대 키워드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발해 대조영이 첫 번째 왕으로 고왕으로서 1대 왕으로서 발해를 세운 뒤에 2대 그리고 3대 왕 때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2대 왕 무왕의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무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기 발해는 북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제 고구려 땅을 회복해 가는데요. 이 고구려 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말갈족의 일파랑 대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흑수말갈이 발해한테 져요. 사실 발해보다 좀 약한 집단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흑수말갈이 당나라와 연합을 하고 당나라 역시도 흑수말갈을 도우면서 발해를 압박하는 구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신라랑 그 당나라가 고구려를 협공했을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해 입장에서는 이렇게 흑수말갈과 당나라가 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당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뭐 대문예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무왕은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당나라는 당연히 발해가 고구려와 비슷한 국가고 또 어쨌건 육지에서 이제 활동하는 국가니까 당연히 육지로 공격을 올 줄 알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발해는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의 지휘 아래 수군을 활용해서 당나라의 항구 도시 등주를 공격합니다. 이때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나라는 발해가 수군으로 공격할 거라는 거를 꿈에도 상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주가 크게 털리고 등주의 어떤 지휘관 태수도 이제 사망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나라와 전쟁을 해서 한번 힘을 보여준 무왕은 외교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수교를 맺기도 하고요. 이제 당나라에 맞서서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합니다. 연호를 제정한다는 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천자와 같다.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이 시대를 규정할 수 있다. 라는 뜻에서 황제국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 이 발해의 독자성을 대단히 강조한 그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해는 중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동모산에서 수도를 한 번 더 옮기게 돼요. 자, 그 뒤를 이었던 문왕은 무왕과는 좀 반대였습니다. 무왕이 무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왕이라면 문왕은 전쟁을 그치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내치에 집중했던 왕이었습니다. 문왕은 당나라와 화친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당나라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발해를 크게 발전시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상경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상경성은 의도적으로 중국의 장안성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식으로 건설된 거죠. 자, 그러면서도 문왕이 그러면 중국의 약간 좀 저주는 그런 약간 좀 어려운 말로 사대주의적인 왕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문왕은 그렇게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도 내부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황제국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무왕과 문왕 때의 발해는 굉장히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선왕입니다. 정확히는 선왕은 문왕 이후에 25년간의 이제 혼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은 문왕은 3대 왕인데 선왕은 10대 왕이죠. 그래서 4대부터 9대 왕까지는 얼마 있지 않고 막 암살되고 이러면서 발해 혼란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습한 게 선왕이었습니다. 선왕은 발해 최대의 영토를 달성했고요. 이 당시에 당나라는 그래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는 사실은 한 이후로도 한 100년 정도 번성하다가 92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당나라 그리고 발해 모두 다 거쳐서 나중에 고려까지도 침공하죠. 그런 신흥 국가로서 성장한 거란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란은 나라 자체가 사실은 발해랑 되게 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발해랑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926년 거란의 기습 침공으로 발해가 멸망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뒤에도 발해 부흥 운동으로 정한국 등이 있어서 계속 저항을 이어나갔지만 한 60년간 저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배해서 거란에 흡수되고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고려로 피난을 가서 고려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의 통치체제를 보겠습니다. 발해의 통치체제는 삼성육부라고 해서 우리 2학년 때 당나라 배웠을 때 배웠죠. 당나라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모방하는 그런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당나라가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해는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
관청이 있었는데 원래 당나라에서는 문화성이나 중서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가장 우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형식은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방식은 당나라와 달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독자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정당성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서는 5경 15부 62주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신라의 구주 5소경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발해가 신라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큰 나라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청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결국에는 경주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5소경이거든요. 그런데 발해는 실제로 수도를 계속 옮기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게 소경이 아니라 5경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고요. 발해는 고구려인과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고구려인은 농사를 짓고 말갈족은 주로 수렵과 어떤 목축을 통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인구수 자체는 거의 한 8, 90%가 말갈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배층이 주로 고구려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를 고구려라고도 볼 수 없고 말갈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말갈도 고구려도 아니고 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독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말갈족과 고구려인은요, 공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인은 농사를 짓고 말갈족은 유목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은 원래 공존이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어느 한쪽을 지배해야만 하고 어느 한쪽을 억눌러야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구도인데요. 발해는 이 두 민족이 나름 뭐 갈등이 없었겠냐마는 나름 잘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독특한 모습이 있고 바로 이것이 발해의 독특한 모습, 발해의 독창성, 그리고 발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고구려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의 유물을 보면 발해는 먼저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장안성, 수도 장안성과 발해의 상경성은 굉장히 유사하죠. 이거는 발해가 따라했다라기보다는요, 발해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했냐면 우리는 중국, 당나라에 뒤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 비슷하게 만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벽돌로 된 건축물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아래에 무덤이 또 있습니다. 정예공주 묘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국식의 어떤 건축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고구려의 어떤 유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효공주묘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고구려의 구유식 돌방무덤과 굉장히 유사하죠. 요거를 모주림 천왕장이라고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상도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봤었던 연갓, 칠련명, 좌상이라던가 금동 좌상이라던가 금동 입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고구려의 불상과 굉장히 닮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온돌이 이 발해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또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그런 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발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학습지를 풀어보면서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